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제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좀 아침에 뭐 바쁘지는 않았는데 또 어영부영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일정이 있고 좀 피곤해가지고 그 방송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어제는 결방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이연임이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태란 선생님, 홍종산 선생님, 그리고 혁진이 형광펜 대종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형광펜을 쓰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뭐죠? 그냥 이렇게 뭐 사인펜도 아니고 어쨌든 술술술 잘 나와서 제가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형광펜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근사하게 막 이렇게 뭐 노트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저는 옛날에 노트북 거의 안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옛날 뭐 그 인문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다 그 손으로 써가지고 지금도 노트북보다는 노트가 편한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2시 4분.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은 장해찬 관련해가지고 장해찬 관련해서 이제 그 판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죄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해찬만큼 참 부침이 심했던 사람이 있을까? 아직 나이가 40살도 안 됐어요. 38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참 별 산전수전 같은 것들을 다 겪고 있구나.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장해찬보다 거의 뭐 1.5배 더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네요. 장해찬 40살 치고 저 이제 60살 치면은 1.5배 더 살았죠. 그 다음에 장해찬 최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않고 그냥 압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정도 갖고 있고 같이 밥 먹은 적이 기억나는 게 한 번 있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오다 가다가 이렇게 뭐 마주치면 또 인사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이렇게 딱 그 방송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창문이 쓱 내려지더니 변호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장해찬이었어. 며칠 전이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판결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좀 그렇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장해찬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장해찬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기사나 이런 것들 그다음 인터뷰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 모으니까 아 대충 장해찬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야광 전 세계 마야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왕렬이라고 그 사람도 참 인생이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수줍어 보이는 그러한 그 업체 그 식품업체 사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리핀으로 넘어갔어요. 식품회사 할 때부터 필리핀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 가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에 뭐가 유명합니까? 필리핀은 도박이 유명하고요. 또 마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 배경이 필리핀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해를 끼치는 마약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광렬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압송됐어요.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박광렬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장해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장해찬의 공식 타이틀은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부원장인데 여의도 연구원에 원장이 있는데 원장은 주로 그 현역 국회의원이 하거나 아니면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했었죠. 그런데 부원장은 상근 부원장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해찬은 여의도 연구원의 비상근 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는 민주연구원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냥 여의도당 이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그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 뭐 여의도연구원에서 여의도 따가지고 뭐 당명 바꾼다며. 근데 왜 당명을 안 바꾸나 모르겠습니다. 바꾸나 차라리 바꾼 게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작년 12월 15일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됐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3월 그 말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3월 26일자로 3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더 했는데 이제 그 사표를 갖다 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느냐면 그 장해찬에게 이제 전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전과가 어떤 전과냐? 뭐 예컨대 제가 빵 훔쳐 먹었으면 절도 전과겠죠. 그런 전과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생긴 거고요. 근데 그 혐의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위중하거나 그렇게까지 나쁜 혐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학력을 위조한 거 아니냐? 이게 혐의였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발표를 좀 과장한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혐의였는데 이게 1심, 2심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학력 위조한 거는 무죄.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발표를 뻥튀기 한 것은 유죄.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 나왔냐면 벌금 150만 원 나왔어요. 애게 벌금 150만 원. 아니 벌금 150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제1야당인 여의도 연구원의 넘버 2인 그 부원장이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부원장을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내려놓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이 그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로 그 문제가 됐었는가? 그게 선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 2024년 총선에 장해찬이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그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장해찬이 그때 국회의원 거의 다 됐었단 말이죠. 그냥 공천 받았으니까 부산에서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부산 수영이면 괜찮은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 선거에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당선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전재수 의원만 당선됐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 일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해찬도 만약에 공천이 유지가 됐었으면은 국회의원 됐었을 거예요. 지금 그 장해찬 국회의원 거의 뭐 최연소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전도가 창창한 그런 국회의원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3월 16일에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4월 달에 총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장해찬이 3월 18일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의 다 잡았다라고 국회의원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똑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무리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그 있기 전에 장해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1988년 7월 25일생이에요. 야, 그러면 참 어리긴 어리다. 왜냐하면 저희가 88은 꿈나무 그랬단 말이에요. 86은 디딤돌, 88은 꿈나무 그랬단 말이죠. 이때 88은 88년생이 아니라 88학번이었어요. 제가 86학번인데 86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86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6년 아시안 게임을 잘 해서
디딤돌 삼아가지고 88년도에 올림픽을 잘해보자. 이게 88 꿈나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86학번 들어가서 88년이 되니까 3학년 선배가 된 거예요. 2학년도 아니고 3학년이 됐어요. 88학번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서 니네가 꿈나무냐 막 이랬었는데 장해찬은 그 88년에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정확히는 경상남도 의창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이 경남 의창군까지 부산에서 흡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부산의 강서구가 됐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는 남천중학교라고 있대요. 그 다음에 부산에 배정고등학교가 있는데 장해찬이 부산의 남천중 배정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곧장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88학번이니까 07학번 정도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대학 들어가면 07학번이 되어야 됐겠죠. 그런데 장해찬은 2007년도에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2008년도에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다가 2008년도 9월 달에 네덜란드로 떠나요. 그 네덜란드로 떠났는데 왜 네덜란드로 갔느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저는 뭐 중퇴했다고 그랬어요. 대학을.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을 중퇴했다고 그래서 거의 한 3, 4년 다녔나? 거의 졸업하기 직전에 그만뒀나? 최소한 3년은 다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해찬이 네덜란드 유학했던 기간은 제가 찾아보니까 딱 1년이었어요. 2008년도 9월에 네덜란드에 유학해서 2009년 8월까지 딱 1년 동안 네덜란드 유학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 장해찬이 지난 2024년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그다음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LLM 법학 석사란 이야기고 그다음에 박사는 2개를 다 못 받았어요. 하나는 서울대 법대 공법학 공정거래법 전공 박사 수료 이거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중퇴 이거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학위를 받아야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노스웨스턴 LLM까지만 쓰면은 되겠네. 그런데 제가 쓸 일은 없겠죠. 제가 출마를 하겠습니까? 근데 장해찬은 써야 되나 보다. 뭐라고 썼냐면요. 장해찬이 학력란에다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음악학사과정 중퇴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냥 배정고등학교 졸업 여기까지만 딱 썼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어차피 고졸 아니겠습니까? 대학 중퇴면은 그것도 딱 1년 다녔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바람에 논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장해찬이 중퇴했던 그 학교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음악학사 과정이 아니라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학부였대요. 그런데 이게 주이드하고 마스트리히트하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데 복잡해가지고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학사과정 중퇴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도 무죄가 나왔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아주 앞서 나간다 1등이다. 그러니까 나 장해찬을 찍으면 된다. 사표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유죄라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이거는 대법관들이 보기에 이건 유죄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파기환송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요? 오늘이 27일이죠. 어저께 대법원 부산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또 재상고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만 하니까 아마 장해찬이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상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면은 어차피 유죄가 나올 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5년이란 말이죠. 15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어제부터 그냥 그 인정하고 그냥 그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저기 그 피선거권 제한 기간 박탈 기간이 어제부터 쭉 그 되는데 뭐 한 석 달이든 넉 달이든 그 대법원에서 재상고 기간 그렇게 되면은 그 5년 뒤가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아마 계산을 했겠지.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2009년 그 8월까지 장해찬은 네덜란드 그 유학을 갔었어요. 뭐 드럼을 쳤대나 어쨌대나. 근데 장해찬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장해찬이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우등생인데 어떤 우등생이냐?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인데 그런데 그것도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등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법 잘하는 우등생이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변호사님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 저도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뭐 반에서 1등 뭐 하고, 뭐 재수 없으면 2등도 하고, 뭐 3등까지 하고, 뭐 어쨌든 제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반에서 저희 때는요, 저희 경문고등학교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있어요. 넘사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전교 2등까지는 한번 해본 거, 몇 번 해본 거 같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반에서는 뭐 한 1, 2등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저도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썼을까? 그런데 장해찬이 스스로 인터뷰할 때,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불화가 있었대요. 어디에 불화가 있었느냐? 학교에서도 불화가 있었고 집에서도 불화가 있었대요. 학교에서는 왜 불화가 있었냐면 장해찬은 음악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음악 전공 결심을 했대. 그래서 마스트리히트는 아닌 것 같고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학부에 유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년밖에 안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장해찬이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인데, 그러면 제법 공부를 잘하면 부산에서 뭐 부산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왜 뚱딴지 같이 음악을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마 이놈아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화내면 또 고등학교 때 욱해가지고 제가 제법 공부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음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약간 불화가 있었던 것 같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우리나라 장해찬이 8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만약에 우리 애가 제법 음악을 잘해. 음악에 소질이 있을 것 같아. 뭐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춰. 그러면은 우리 애가 아빠 나 저기 그거 할래.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이 혹시 잘하면 BTS 되면은 아빠가 좀 덕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1988년에 태어난 장해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공부는 제법 잘하지만 음악은 아주 전 세계 1, 2등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게 그게 음악이니까 이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음악하는 거를 탐탁하게 여겼던 것 같지는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때나 뭐 이맘때쯤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나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업을 잘 하시던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부도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도를 딱 맞은 다음에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가 그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은 사업가가 아니라 목회자였는데 내가 그 사명을 따르지 않다가 이렇게 부도를 맞았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그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신학대학원 그 입시 공부를 갖다가 하고 주말에는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었던 아버지가 알바를 하셨던 거예요. 뭐 편의점인지 주유소인지 뭐 그런 데에서 알바를 갖다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만 봐도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란 생각이 확 드는 게 예찬이란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요. 예찬이가 뭐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예찬의 예는 예수를 뜻하는 거고요. 찬은 찬양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88년에 남자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야 이쁜 아들 태어났네 볼도 통통하고 그 다음에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장혜찬이 어이구 귀여워라 우리 애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저 같으면 뭐 우리의 그 아버지는 저한테 혁진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셨는데 근데 장혜찬 부모님은 뭐 할아버지든지 부모님인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예찬 이렇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쭉 하셨어도 아마 그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늘 있었을 텐데 부도를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장혜찬 입장에서는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아버지가 재기할 생각은 안 하시고 신대원 간다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도 그렇고 너 경영학과 가라 뭐 너 공대 가라 뭐 이러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10대 말 20대 초반에 장혜찬한테 뭐가 생겼냐면 우울증이 생겼대요. 그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우울증 증세가 조금 심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군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장혜찬이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방위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인데 뭐 저희 때 방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희 때도요 방위하면 동방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동방위가 아니고 이래봬도 방위는 방위인데 전투방위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혜찬은 사회복무요원을 갔대요. 저보고 왜 방위 갔냐고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방위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장혜찬은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냐면은 우울증이 있었대. 그래서 왜 우울증이 있었냐?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진학 문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하게 됐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 반 뒤에 네덜란드 갔었으니까 사회복무요원 그거를 그 곧장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네덜란드 갔다 온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군대 가야 됐으니까 유학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닌가? 네덜란드 이렇게 청운의 꿈을 품고 갔더니 뭐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 그 다음에 또 2008년, 9년 이럴 때면 뭐 학비도 네덜란드는 어떤지 모르겠네. 뭐 그런 경제적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일단 군대 갔다 오자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복학하지 않고 그냥 그 대학은 뭐 나중에 가지 이런 생각 했던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회복무요원을 언제부터 했을까? 한 2010년 정도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장혜찬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법 우등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법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저기 장혜찬은 제가 봤을 때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잖아요. 방송 나가서 말하는 게요.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 얼어가지고 어버버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그냥 조마조마하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혜찬은요. 굉장히 시사평론가로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딱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걸 떠나서 방송국이 뭐 쉬운 데입니까? 방송국이 어떤 사람 딱 왔는데 이 친구가 말을 잘 못해. 그럼 그냥 잘려요. 저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저도 파리목숨이라고요, 저도. 근데 장혜찬은 말 잘하고 그다음에 일리가 있고 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사평론가로서 딱 그랬지. 그다음에 윤석열의 1호 참모가 누구냐? 장혜찬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총장직 때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6.29 선언하기 전에 5월 말에 처음으로 만나서 너 내 참모해라 했던 게 장해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하지 않고 어리버리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1호 참모로 뽑았겠습니까? 장해찬은 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하는데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돈이 필요했겠지. 아버지 목회한다고 하시는데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셨겠습니까? 개척교회나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신지도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빠듯하고 그다음에 돈 벌어서 유학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장해찬이가 했던 게 뭐냐면요. 작가를 했어요. 어떤 작가를 했느냐? 웹툰 작가를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작가가 되려면 신춘문예나 뭐 이런 데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막 글을 쓰면은 무슨 잡지에다 글 내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단행본 내고 그 다음에 뭐 이상문학상, 뭐 동인문학상 뭐 이런 문학상 딱 받아가지고 뭐 정혁진 작가 훌륭하네. 뭐 이게 정상적이었는데 저도 뭐 웹툰 같은 건 전 본 적이 없는데 뭐 눈 아프게 그런 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장해찬 이 시대에는 그냥 글 올려서 인터넷에다 딱 글 올리면은 와 인기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그렇게 웹에다가 쓰는 소설이 그게 히트가 되면 그걸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해찬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웹툰 작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 장해찬의 필명은 뭐냐면은 묘제. 이게 묘제가 무슨 뜻이냐면 신묘하다. 아주 그냥 그 오묘하다 할 때 그 묘자입니다. 그 신묘할 때의 그 묘제. 쟤는 재능이 있다 할 때 제 아닌가? 제가 그렇게 얼핏 봤는데 그 묘제인데 어쨌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필명이 묘제였습니다. 장해찬의 필명이. 그래가지고 작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인검제, 청운적하검, 고고학자, 집행자, 승천무적, 색공학자, 그리고 그 유명한 강남화타, 이러한 작품을 많이 남긴 그 웹툰 작가가, 웹 작가가 그게 바로 그 필명 묘제의 장해찬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막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가 딱 나오냐면은 장해찬이 강사를 했어요. 어떤 강사를 했냐면은 스토리 작가 양성 과정이라고 있었는데 2016년에 거기에 강사로 묘제 장해찬이 묘제 갖고 코 같네. 묘제 장해찬이 강사가 됐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그 수강생들만 모집하면서 장해찬 강사진의 누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해찬이었어요. 밑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은 소설 써서 슈퍼컷 하자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설 뭐 슈퍼컷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왕사남인가? 그것도 무슨 웹에 있는 소설을 갖다가 이렇게 작품 만든 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갖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해찬이 작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고고학자, 무인검제 다 무협지 같은 그러한 건데 강남화타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웹소설을 연재를 했대요. 강남화타가. 근데 그 강남화타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강남화타 그 내용도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천 탈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해찬의 웹소설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되게 잘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8년도였어요. 2018년 8월 30일에 그 그랜드 엠베서더 풀만 호텔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선우용녀 씨가 제가 지난번에 선우용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아침 조식을 많이 먹는 데가 거기 엠베서더 호텔 아니겠습니까? 그 신라 호텔 이렇게 건너편에 그 엠베서더 호텔에서 2018년 8월 30일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그 출판 기념회가 누구의 출판 기념회였느냐? 80세 원로 주먹. 원로는 원로인데 주먹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조창조 씨입니다. 조창조옹이
2018년에 80세였으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지금 만약에 생존해 계시면 88세, 만약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조창조옹이 뭐 선생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주목이었거든요. 그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 출판 기념회가 뭐에 대한 출판이냐? 자전적 소설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일부.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세 권. 그런데 조창조 씨가 나이가 80세인데 자전적 소설 전설이라고 하는, 제목은 전설이에요. 자전적 소설 전설, 부제가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그런데 80세 그 어르신이, 뭐 늙은이라고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혼납니다. 늙은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80세 어르신 조창조옹이 연세가 80 되셨는데 소설을, 아무리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전설이라고 한 소설을 자기가 스스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술을 하는 거지. 아이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시라소니 하고 막 이랬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김두한 선생하고 구두도 닦아드렸고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말이야 이승만 때 말이야, 박정희 때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막 줄줄줄 하면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 얼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도 착착착 치고 살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자전적 소설, 조창조의 자전적 소설 전설,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1권, 1부, 3권짜리. 그러면 한 1000페이지는 된다는 이야기겠지. 한 권에 한 300페이지만 해도. 이걸 누가 썼느냐? 이걸 쓴 작가가 묘제였다는 거예요. 묘제. 그러니까 조창조 씨가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 그러면은 뭔가를 이 세상에 남겨야 되겠어. 그 다음에 형님 그러면서 이제 80세 되시는데 저희가 80세를 뭐라고 하지? 80세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뭐 이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수연 같은 거 하는데 올해까지 계시면 올해가 미수연이시겠네. 어쨌든 80세 생신 저희가 엠베서더 선우용녀가 아침 먹는 엠베서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출판 기념회 하시죠. 나보고 글 쓰라고? 아닙니다. 그냥 작가를 갖다가 섭외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쓰는데 제가 보니까 묘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강남 화타가 끝내줍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자꾸 까먹네. 무인검제, 청운적파검. 이런 무협지적인 소설을 딱 쓰시는데, 쓰는 작가가 젊은 작가 묘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젊지만 필력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식이냐? 무협지입니다. 형님의 인생 자체가 무협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흡족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묘제한테 한번 맡겨보자 해가지고 이 전설이라고 하는 조창조의 자전적 소설을 쓴 사람이 묘제였어요. 그럼 누가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혜찬이 썼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웹소설 분야에서는요, 장혜찬이 상당한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창조 씨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정 변호사님 내 웹소설, 내 자전적 소설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요? 저 준비서면 써야 되는데 소장 써드릴까요?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냥 대충 쓰면 되겠죠. 하지만 저보고 자전적 소설, 전설,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이런 거를 저보고 의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창조옹이 내가 이걸 쓰고 싶어. 그러면 그 작가가 이거 내 거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작가가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고른 게 묘제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장혜찬은 필력이 있고 필력이 있는 데다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혜찬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머리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제가 살아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사무실에 피아노 치는 변호사 해가지고 서울대 음대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서울대 법대 그 학사 편입했나 다시 들어갔나? 그래서 그 변호사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중병 또 이겨내가지고 그런 그 후배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피아노과 나왔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미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그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장혜찬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해찬은 그렇게 웹소설 쓰면서 그걸로 돈도 벌고 슈퍼카도 샀나? 뭐 모르겠습니다. 슈퍼카 사자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장해찬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2014년도에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웹진을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 여의도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6년도에는 여의도 연구원에 객원 연구원이었어요. 2016년이면 장해찬이 몇 살 때였냐면 28살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웹소설 쓰면서 한쪽으로는 2014년이면 26살밖에 안 됐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웹진 발간하고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괜찮네 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화해가지고 장해찬 작가죠. 묘제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 객원 연구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달에 뭐가 생겼습니까? 2016년 말에 박근혜 탄핵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뭐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어쨌든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해훈 그다음에 유승민 막 이렇게 그때 바른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대표가 유승민 대표였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훈 의원이 거기에 이제 그 유승민 의원 따라가가지고 바른정당 들어갔다가 나중에 유승민이 대권 후보로 출마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이해훈이 됐었잖아요. 그 바른정당의 발기인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장해찬이었어요. 발기인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발기인 중에 하나가 20대 젊은이 장해찬이 바른정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바른정당의 발기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동안 잠깐 반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반기문 총장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반짝했다가 그러다가 정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쓱 스며들었는데 그 반기문 총장 홍보 쪽을 도와줬던 그것도 온라인 홍보를 도와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장해찬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다가 2019년도에는 서던 포스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정책실장도 하고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쯤 해가지고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홍보 대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장해찬이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2018년도에 조창조 씨 자전적 소설도 써주고 소설입니다. 소설. 그 소설도 써주고 그렇게 쭉 지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1년도가 됐어요. 2021년도가 됐는데 그때 그냥 2021년도 이맘때쯤에 벌써 5년 전이네요. 이맘때쯤에 우리나라가 그때도 아주 그냥 시끌벅적했습니다. 왜 시끌벅적했냐면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막 싸우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하고 마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징계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치고 나왔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맹을 쭉 하면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드디어 정치를 결심했던 때가 제가 봤을 때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1년 5월 28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해찬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장해찬이 윤 총장님 저 장해찬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요번에 이제 총장 마치시고 나왔는데 이번에 꼭 출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정, 법치 이런 나라로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장해찬이 이야기했을까요? 반대래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장해찬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연락을 했느냐? 저 친구 젊은데 똑똑하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하고 마음이 통하네. 왜 그 윤석열 총장이 장해찬의 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그 장해찬이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5.18 메시지 분석 글이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대요.
2021년 뭐 한 5월 뭐 한 20일이나 뭐 그때쯤 됐겠죠. 그거를 윤석열이 딱 본 거야. 그 뭐 5.18 메시지를 갖다가 뭐 냈나 봐요. 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딱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딱 썼는데 와, 잘 썼네. 그 다음에 이게 내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장해찬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우리 봅시다. 해가지고 5월 28일 날 처음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말씀이 많으셔. 옛날 검사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끝나면 제 일과 끝나면은 저기 서초동에 이 허름한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에다가 소주 이렇게 폭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안주는 뭐 마른 멸치 같은 게 쫙 풀어놓고 그러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술 먹으면서 90% 이야기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다는 이야기 옛날부터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장해찬 만났을 때에도 첫 만남인데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이야기하더라. 장해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냥 혀가 내둘러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윤석열이 장해찬을 1호 참모로 픽업한 거예요. 그러다가 6월 29일에 이제 정치 선언하면서 대선 출마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해찬이 모셨던 그 윤석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당선 딱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장해찬은 아주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그때 장해찬이 그때 뭐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막 날라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장해찬이 딱 오면요. 옆에 이렇게 수행하는 장해찬보다도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 기억에 슈퍼카는 아니었고 카니발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뒷자리 딱 앉아가지고 어쨌든 왜 그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취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장해찬을 임명했어요. 2022년도면은 장해찬이 88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34살 때였다고요. 34살이니까 청년재단의 이사장을 시킨 거예요. 뭐 청년이니까 시켰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이전에 청년재단 이사장 했던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격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 최측근 어쨌든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데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뭐 저도 뭐 그때 뭐 그런저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장해찬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해찬은 이준석을 라이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라이벌? 80년대생 라이벌. 그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그때는 이제 이미 쫓겨났을 때니까 2022년도에 쫓겨난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 있는 청년들은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말인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 뭐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장해찬이 그 청년재단 이사장 장해찬이 그 친구들을 보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저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의도 두시 청년이다. 여의도 두시 청년은 뭐냐. 사회생활 경험 없이 그냥 정치권 어슬렁거리면서 어디 뭐 한 자리 없나. 그런 사람들이 그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두시 청년들이 그냥 우글우글 몰려있는 데가 어디다? 이준석이다. 그러면서 정치 말고 다른 일로 돈 벌어가지고 세금 한 푼 내본 적 없는 일군의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장해찬은 나는 내 손으로 돈을 벌어봤다는 이야기지. 웹소설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그 다음에 제규어 랜드로버 그런데 홍보 대행도 하고 조창조 자서전 그 소설도 쓰고 그렇게 해서 나는 땀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돈 벌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보다 어린 내 또래에 있는 애들이 나같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눈치나 보면서 어디 자리 없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준석이다. 그런 이야기를 2022년도에
그 SNS에다가 올렸는데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장해찬은 자기가 80년대생의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80년대 정치인의 선두권은 누구였느냐? 이준석 대표니까. 제1당의, 제1야당의 대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당 대표 잠깐이긴 했지만 여당 대표를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경력이나 타이틀이나 이준석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장해찬하고 비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이 내가 지금부터 이준석 쫓아가가지고 이준석 제끼고 80년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진짜 2023년이 되니까 이준석하고 장해찬하고 관계가 역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역전돼 버렸습니까? 이준석은 2023년에 전직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장해찬은 최고위원이 됐어요. 여당의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순한 최고위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힘 팍팍 밀어주는, 누가 봐도 2024년 배지는 예약한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장해찬이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준석은 어땠습니까? 전직 여당 대표이긴 했는데 지금 눈 밖에 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에 이준석이 국회의원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이너스 3선 그랬지. 근데 장해찬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배지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 이런 일이 2023년 그 3월에 딱 있었던 건데, 이게 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2024년 3월 15일까지는 장해찬의 입지가 탄탄했어요. 2024년. 왜 그랬느냐? 2024년 2월 28일에 공천이 딱 나왔어요. 공천이 순차적으로 이제 공천이 발표가 됐는데 2월 28일자 공천자 명단에 누가 있었느냐? 부산 수영의 장해찬이 2024년 2월 28일자 공천자 명단에 장해찬이 들어가 있었어요. 당연한 거지.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젊은이가 해야지. 나이 많은 586들은 다 물러거라,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군다나 2월 28일까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이 160석 이야기했었어요. 또 이야기하지만 장성민 후보가 스스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장성민이 안산에서 출마했었는데 안산에서 나도 이긴다. 그러면 160석 넘어간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3월 초에 분위기가 급 반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주대사, 대파 사건, 그 다음에 의료 그거는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막말 이야기 딱 나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만 막말했냐? 니네도 막말 있잖아. 누구? 장해찬. 장해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14년도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글을 올렸어요. 장해찬이 2014년도면은 2024년에 10년 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면요 장해찬이 26살 때였어요. 막 그때 웹소설 쓰고 강남하타 쓰기 직전이고, 강남하타가 2015년 4월부터 썼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무슨 무인 검제, 청운적하고 이런 거 쓰는 묘제 그 장해찬이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되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거를 막말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강남 화타에서 어떤 연예인을 갖다가
딱 보면 어떤 연예인이 딱 떠오르는데 그 연예인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소설로 이렇게 막 썼다. 뭐 그런저런 이야기가 딱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정도 가지고 공천을 취소하는 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이 정도 말 가지고 이거를 막말이라고 해가지고 공천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해찬 관련해서 이렇게 뭐 막말 외에 다른 뭔가 고려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만 하는데 저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이게 그래가지고 뭐 장해찬 하면 뭐 난교 예찬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말 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말인가? 어쨌든 사생활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 보이면 뭐 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사생활이 엉망인데 돈 엄청나게 벌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말을 굳이 뭐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봐도 뭐 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사생활이 개판인 사람들, 난장판인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었습니까? 연산군만 그렇게 뭐 난장판이었습니까? 이른바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서고금의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사생활 까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잘못된 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월 12일에 2월 28일에 공천받은 장해찬이 3월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철없는 20대였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국회의원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3월 1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동아일보에서 아주 그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정현욱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해찬이 확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도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 대통령이 나보고 무소속 출마라고 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3월 18일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반드시 당선돼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돌아오기는 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이때부터 장해찬이 쭉쭉쭉 나락을 간 것 같아요. 2021년 5월에 윤석열 후보 만나가지고 그냥 거의 뭐 2021년이니까 22년, 2023년, 2024년 거의 한 3년 천하 정도 했었네. 3년 가까이 장해찬 주목받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에 청년재단 이사장에다가 청년 최고위원 여당의 그 기세 등등한 정권 초기 여당의 그 청년 최고위원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공천까지 그것도 부산에서 받은 장해찬이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천 받자마자 나락으로 뚝 떨어졌네요. 그래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출마를 했어요. 4월에 그 선거를 했는데 총선을 했는데 몇 등 했습니까? 2등도 아니고 3등 했어요. 장해찬이 자기가 이긴다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당선된다.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선된다 그랬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1등은 누구였느냐? 장해찬 대신에 공천을 받은 정현욱 의원이 1등으로 당선이 됐고 2등은 누구였냐면 2등은 그 민주당 후보가 2등을 했어요.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는데 유동철이 2등. 장해찬은 몇 등이었느냐? 3등을 했거든요. 장해찬의 득표율이 몇 %였냐면 아깝게 9.18%였어요. 9.18%. 왜 9.18%가 아깝습니까? 10% 이상이 되면 쓴 돈의 절반을 돌려받아요. 15% 이상이 되면 쓴 돈의 100%를 돌려받는다고요. 그런데 장해찬은 0.82%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야 정치는 현실이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좋았으면 장해찬이
됐을 수도 있었겠지. 왜 됐을 수도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삐까 하다 그러면 야 예찬이 억울하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뭐 크게 쓸 사람이다 했으면 장해찬한테 몰아줬을 수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마 굉장히 위기의식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망한다. 거기에다 국민의힘이 백석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뭐 그야말로 뭐 개헌도 이루어지고 뭐 별별 일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막판에 부울경에서 그냥 몰아줘가지고 108석 얻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탄을 장해찬이 맞았는데 그 장해찬이 그 유탄을 맞은 게 당락도 당락이지만 10%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해찬한테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에 2월 28일에 공천 받았는데 3월 16일에 공천 취소되고 4월 총선에서 낙선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풀이 그냥 기가 폭 죽고 그냥 풀이 죽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4년 12월 3일에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장해찬을 무슨 디지털 비서관인가 무슨 비서관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비서관으로 아마 안 썼나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실망의 한 해를 그냥 풀이 죽은 채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장해찬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뭐가? 12월 3일 계엄이. 그래가지고 야 믿을 거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갖다가 하네. 12월 14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소추가 됐네. 대통령이 한남동의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네. 아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뒷방 어르신이 되어버렸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이 됐어요. 2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장해찬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1심에서 유죄, 벌금 얼마? 150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4월 4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더 이상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선 체제로 막 갔는데 5월 15일에 장해찬이 복당을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고 있었으면 복당이 안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탄핵 소추와 더불어 당대표 측에서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후보가 됐느냐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가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그 중에 하나가 장해찬이다. 장해찬도 복당시켜가지고 그래서 힘을 거들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5월 15일에 복당이 됐어요. 그래서 장해찬은 내가 다시 복당됐으니까 그나마 나았네. 그런데 6월 3일에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출범하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이 생각했겠죠. 각오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해찬한테는 큰 선물이 주어졌어요. 어떤 선물이 주어졌냐면 9월 17일에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무죄라는 거야. 학력 위조도 무죄.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무죄. 그러면 피선거권은 이제 유지. 이렇게 딱 됐고 거기에 이제 기반을 잡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8월 달에 당대표가 장동혁이 됐습니다. 장동혁이 당대표 됐는데 9월 17일에 장해찬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월 15일에 그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장해찬을 딱하니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해찬이 제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부터는 장동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수화를 불사하겠다. 물수 불화를 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서의 취임 일성이 장동혁을 지키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장동혁 대표 너무 땡큐. 베리베리 땡큐. 응? 내가 당신 위해서라면 진짜 물불 가리지 않겠다. 2016년
그 2015년 12월 15일에 여연 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장해찬이, 같은 장씨네, 장장이네, 장해찬이 그 장동혁 대표 옹호하느라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딱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깜짝 놀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왜 깜짝 놀랄 판결입니까? 유죄래, 유죄. 그것도 애매하게 유죄래. 학력 위조는 무죄인데 여론조사 그렇게 공표한 거는 유죄래. 그런데 1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150 받았단 말이에요. 항소심 무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돌아가는 게 거의 이재명 대통령 옛날 공직선거법 위반죄하고 그때는 300만 원이었는데 비스무리한데,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유죄라는 거야, 유죄. 그런데 반은 유죄고 반은 무죄래. 그러면 장해찬 생각에는 1심에서 150인데 반반이었으니까 이게 치킨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한 것처럼 이것도 반반 무죄니까, 반반 유죄 무죄니까 그 벌금 75만 원 나올래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3월 26일에 벌금이 150이 떨어진 거예요. 1심하고 똑같은 벌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과도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냥 장해찬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직도 그냥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장해찬이 실수한 거야. 왜 실수했냐면 1월 15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 이 파기환송되니까 파기환송된 겁니다. 환송은 돌려보낸다는 뜻인데 어디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데, 장해찬이 그 투표했던 데가, 입후보했던 출마했던 데가 부산이니까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죄는 확정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의 생사 여탈권은 부산 고등법원의 재판장한테 달려 있었던 건데, 제가 만약에 부산 고등법원의 재판장이었으면 고민했었을 거예요. 왜 고민을 했었을까? 벌금 100만 원을 때릴까? 아니면은 90만 원, 80만 원을 때릴까? 그런데 그러면서 장해찬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지? 그런 걸 쭉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장해찬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계속 장동혁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노인 비하 이야기를 했어요. 3월 16일에. 3월 16일이면요. 3월 26일에 부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열흘 전이었어요. 여의도 너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그 여의도 너머가 유튜브의 그 타이틀인가 봐요. 거기에 무슨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닭간다라고 한 프로가 있대요. 3월 16일에 거기에 나가가지고 80년대생 정치인들에게 니네가 희생하고 동훈이 좀 살려줘 이렇게 말하는 늙은이들이 있는데 그 늙은이들이 제정신이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보수 쪽에서는요 조급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보수를 살려내려면 3명이 연대를 해야 된다. 그 3명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3명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다 숫자입니다. 5, 두 번째 숫자 2, 세 번째 숫자 1, 521, 521번. 버스 이름 같은데 521 연대를 해야 된다. 그 521은 누굽니까?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서로 싫더라도, 서로 각각의 캐릭터가 있더라도 정치는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돈 벌려고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돈 벌려면 오세훈, 한동훈은 변호사 하세요. 왜 변호사 하면 돈 훨씬 더 잘 벌지. 이준석은 사업해. 돈 벌려면. 정치할 거면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선생이나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주필인데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기자가 그 칼럼 제일 잘 쓴 사람이 2명 있대요. 한 명은 양상훈이래. 또 한 명은 누구지 얘기 안 해. 다음번에 그분 하게 될 때면 그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인정하는 그 글을 잘 쓰는, 그러니까 주필까지 됐지. 근데 조갑재 선생이나 양상훈 주필이나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연대를 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고는 지금 민주당 이렇게 저렇게, 지금 검찰은요 이미 파산했어요. 파산. 오늘 그 신문 보니까 뭐 검찰에 지금 뭐 사건도 많고 검사들 다 떠나고 그냥 지금 거의 뭐 부도난 기업 같대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드는데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오세훈이 한동훈 이준석 싫어, 한동훈도 이준석 오세훈 싫어, 이준석도 한동훈이 나 쫓아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싫어. 그래도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대의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이한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오이한에 한 명이 빠졌어. 누가 빠졌습니까? 장이 빠졌어. 전 처음에는요 장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이 10 아니겠습니까? 10?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5한 10이면 그러면 5, 2, 1을 합치면 8인데 8을 다 합쳐봤자 5하고 2하고 1을 합쳐봤자 장애는 안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장해찬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물불 가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조갑재 늙은이 양상훈 늙은이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장동혁 대표 빼고 오이한 연대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80년대생 정치인에게 니네가 희생하고 동훈이 좀 살려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강의 뒷물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이 있냐? 어? 조갑재 양상훈 늙은이 양심 있냐? 희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80년대생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과 오세훈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80년대생들에게 발사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늙은이 기분 나쁘네. 저까지 치면 저도 내일이면 환갑이니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노인 비하 발언은 누가 했었느냐? 민주당에서 했었잖아요. 노인 비하 발언은. 뭐 누구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3명 있어요, 3명. 2명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유시민, 정동영 이런 분들이 노인 비하 발언해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잖아요.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의사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보수 정당입니까?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좌파 정당입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의사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의사표가 모두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리틀 윤석열인가? 장해찬 나와가지고 선거가 이제 7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3월 16일이었으면 80 며칠 남았을 때였어요. 그냥 어르신들 표도 그냥 두두두두 다 떨어뜨리나. 그거를 보고 제 생각에는요,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 부산고등법원의 재판장이, 고등부장이 누구였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거기가 대등재판부일지 어떨진 몰라도 최소한 50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노인 비하 발언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판사 마음이거든요, 진짜로. 장해찬한테 80을 때릴지 90을 때릴지는, 아니면 150을 때릴지는 100을 때릴지는 판사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이게 이 노인 비하 발언이나 그 밖에 장해찬이 장동혁을,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그야말로 납득이, 어질어질해요, 저는. 제가 장동혁 대표 비판한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장동혁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생각도 안 하고 장동혁만 봐도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 망치겠다 싶으니까
그다음 선거구 뭐고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그것도 부장판사 출신이 하느냐. 저는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동혁을 장해찬이 비호하다가 심지어 노인 비하 발언까지 했다. 이게 본인의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때 재판장님은 그 장해찬이가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150만 원 때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신문 기사도 안 봐. 그냥 기록만 보고 장해찬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파기환송심 그 취지를 딱 봤을 때 15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해서 나는 판결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고등법원의 재판장은. 근데 왠지 저는 그런 생각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판사 못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판결문을 쭉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그 국립음대 음악학사 과정을 중퇴했다라고 쓴 게 잘못된 거다.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학부 중퇴한 거다.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냐.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만 기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해찬이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하워드 대학을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 중퇴했다 그랬으면 이것도 유죄가 됐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들은 마스트리히트나 주이드나 그거지 마스트리히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마스트리히트는요. 제가 그 네덜란드 지도 찾아보니까 저기 남쪽에 벨기에하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트리히트가 왜 이렇게 귀에 익지 생각해 보니까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그 유럽 공동체 EU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조약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었는데 어쨌든 네덜란드에 무슨 유명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 유명한 대학이 어디가 있지? 어쨌든 암스테르담 대학이나 헤이그 대학이나 그런 데도 아니고 마스트리히트 음대인데 거기나 주이드 응용과학대나 판사님들이 그게 유권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겠나 해서 이거는 무죄. 근데 여론조사는 마치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이 27.2%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당선 가능성 응답 86.7%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이게 장해찬이 86% 지지야? 이렇게 유권자들을 오해할 수 있는 현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항소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죄.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징역 벌금 얼마? 150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장해찬은 눈물을 머금고 5년 동안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장해찬이 한번 쓸만한데 야 김상욱이처럼 넘어와 들어와 그럼 뭐 해준다? 사면 복권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 2026년이죠. 5년 뒤면 2031년인데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장해찬이 모시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다음번 대선은 2030년에 있습니다. 2030년에 대선 후보로 쫙 나가가지고 장동혁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러면 장동혁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해찬은 무조건 사면 복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광렬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박광렬하고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매일유업인가요? 그 황하나 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거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황하나까지 이야기할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박광렬만 이야기하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내일은 아마 제가 점심때쯤에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그 아마 내일은 오전이나 아니면은 뭐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 몇 시인지. 어쨌든 내일 그래도 정법전 TV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일 박광렬 플러스 황하나 기대하시라. 미리 뭐 선전하는 건가? 어쨌든 뭐 기대는 하시지, 기대하시지는 마시고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모기가 아파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다음 뭐 더 할 말씀도 없고 그다음에 속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가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해서 그다음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처벌받고 뭐 그 와중에 장해찬 같은 젊은이가 대통령 잘 보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래서 저런 그 우리나라에 저런 젊은 정치인이 있네. 뭐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도 잘해가지고 뭐 또 차기에는 뭐 이런 사람이 있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잘해가지고 서울시장 5선하고 다음번에 한동훈하고 뭐 오세훈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선의의 경쟁하고 뭐 그런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제가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짧게 보면요 이렇게 뭐 편법이나 뭐 근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정도를 걷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재명 정권도 만약에 지금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지금은 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온갖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예컨대 뭐 공소 취소하고 그다음에 뭐 보안 수사권 뭐 이런 딜이 있었다. 근데 뭐 그게 뭐 지금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뭐 만약에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만 있었다라고 하면 언젠간 다 드러날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사람한테 붙는 게 유리하겠다. 뭐 무슨 박사님한테 붙는 게 유리하겠다.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도 그냥 명분으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뭐 돈 벌려고 뭐 정치를 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거 하지. 변호사 하지.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변호사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 원칙적으로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땡땡이 깠으니까 내일은 추가로 하는 게 맞겠네. 그 다음에 이제 박광렬, 황하나 관련해가지고 준비가 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오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